예,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근 동향을 말씀드릴 김시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식재산 분야에서 어떠한 최근에 동향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쭉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잡거나 이슈를 좀 분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한 3가지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이나 체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작년 말에 발표된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내용들이 최근에 논의가 되었는지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의 개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호하고 3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는 지식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그리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식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재산이라는 개념하고요, 지식재산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하실 필요가 있고,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창출한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경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표라든지 부정 경쟁 행위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법상으로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인간의 어떤 창작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식재산이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 보시면은 지식재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건 이제 강학상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지적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많은 지적 창작물 중에서 우리가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리고,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성립 요건이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법 혹은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이 각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상이 요구되는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그렇게 된다면은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인정된 것만이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과 그다음에 지식재산의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 규범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전통적인 좀 규범 분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전통적 규범
분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근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더 나누는 것 같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산업상 발명에 관련된 것,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관련된 것, 예술과 산업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산업상 발명은요, 다 아시겠지만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이 2가지가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산업재산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상표법이라든지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도 우리가 산재권으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은 좀 체분화해서 보게 된다면은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규범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과 산업에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술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2005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에 관한 법도 성질을 갖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술과 관련된 산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어떤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지식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작을 지원하는 이제 발명진흥법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진흥법, 이런 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기초법이라고 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은요, 지식재산권은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의 지식재산권의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분명 차이가 있고요.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객체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식재산권을 포섭할 것이냐, 할 수 없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은 정말 한정된 어떤 대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 변화 그리고 법률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들을 권리로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확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 일반 규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객체의 다양성을 담아내야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을 통해서 좀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이 한 특징이고요. 부정경쟁방지법하고 저작권법에 좀 대표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법 체계의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보호 근거는 헌법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간 개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헌법 제22조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특징이긴 한데 권리자의 사익과 국가의 어떤 공익에 대한 그런 조율 문제, 이런 것들도 지식재산권의 하나의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 환경 변화에 기반하는 이슈인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관련해서도 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죠. 과거에 우리가 한 수년 전에 가상현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상현실에서 조금 더 기술적이고 또 서비스적인 발전을 거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좀 대두된 것 같습니다.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표권 침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다른 상표의 사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가상현실 안에서의 상표 희석화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문제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어떤 중복 보호 문제들이 다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에 대한 이슈가 좀 새롭게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 발명에 대한 특허 문제는요, 좀 회색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적으로 특허가 부여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라는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독점권으로 보호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기술, 어떤 의료 행위, 치료 방법의 신기술이 발견됐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들 가운데는 이 의료 행위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치료적 측면에서의 의도 있지만은 산업상에서 새로운 하나의 좀 독자적인 산업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어떤 대체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이 단순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발명이라고 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료 산업의 광범위한 발전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특허를 인정한다, 혹은 전면적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에서 좀 더 발전되어서 조금 더 세분화한 그런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BM 발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논의가 여전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 넘어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 주제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한 10년이 조금 안 됐죠. 앨리스 판결 이후에 조금 더 이 논의가 좀 더 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앨리스 판결 이후에 특허 적격성을 좀 엄격하게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인정되고 있던 BM 특허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앨리스 판결 이후로는 좀 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게 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왔고요. 최근에 2019년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다시 종합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앨리스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던 그런 엄격한 특허 적격성 평가를 조금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은요,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이 특허 적격성 판단을 위한 어떤 성립성이라든지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인용하였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 BM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평가가 나름대로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BM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발명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특허로 인정받기에는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겠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특허 적격성,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성 평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직접 청구항으로 넣을 수 있느냐, 혹은 지금의 우리 특허법 체계처럼, 특허법에서의 규정처럼 어떤 유체물에 체화시켜서 그것을 일체로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의 논의라고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가 우리 경제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식재산으로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최근 수년간 좀 광범위하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식재산의 대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논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이 데이터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볼 데이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보시다 보면은 상당히 조금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뭐 데이터에 대한 논의 혹은 뭐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아니면은 데이터 세트에 대한 지식재산권 논의 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어떤 입법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논의에서 나오는 논의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어떤 방안 혹은 데이터 세트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이 각각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논의가 근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왜 아직까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좀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우리가 민법에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혹은 소유권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물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채물에 대한 권리,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일단 인간이 어떠한 자신의 창작성을 발휘해서 만든 일련의 창작물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기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데이터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갖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어떠한 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데이터들을 모은 하나의 집합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노력이라든지 땀을 들여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창작적인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많은 입장의 차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민법의 물건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객체 이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려운 하나의 좀 중간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이 데이터 논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여러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보호라는 것은요. 그러한 활용성을 분명히 저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어떤 반대적인 방향성, 우리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방향과 그다음에 데이터의 법적인 보호라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하나의 어떤 절충적인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데이터 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방안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즉 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지식재산권처럼. 그 다음에 경쟁법적인 어떤 행위 규제 방식, 예를 들어서 부정경제 행위를 우리가 규정하는 것처럼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입법을 보면은 경쟁법적인 규제 행위로 좀 흘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류적인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 지식재산 귀속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치평가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지식재산 조금 와닿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좀 최근 ESG라고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문제가 최근에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ESG에 해당하는 기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특허 단순히 지금 논의들은 아직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데 아직은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에는 그러한 기술들, ESG를 충족하는 그러한 특허와 기술들이 아마 국제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그것이 없는,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특허 관점에서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건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허권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치료제 혹은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러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지금 강제 실시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치료제라든지 백신의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받은 그 특허권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지금의 각국의 규범 체계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각각의 규정들을 개선할 것이냐, 그러한 논의들이 최근까지 쭉 있었던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제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에 관한 10대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조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작년 말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요, LG와 SK 배터리 분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되게 복잡해요. 주요 쟁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 특허 침해에 대한 문제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사건이 가장 이슈가 된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아무나 다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 제도와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LG화학이 미국의 ITC에 제소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2020년 2월에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그거에 따른 하나의 페널티로 우리가 조기 패소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분쟁 자체 결과가 완전하게 패소까지 갈 수 있구나. 이러한 하나의 좀 큰 충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충격은 뭐였냐면, 국내 기업 간의 어떤 분쟁인데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물론 그 제도뿐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해외에 나가서 국내 기업끼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럴 만한 정말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러한 그 미국의 그 관련 제도들이 정말 필요한 제도들이었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충격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여러 반성들이 좀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쟁점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영업비밀 침해가 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논의였죠. 분쟁 일지를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 2월에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논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결 연기가 계속 이루어졌고, 2021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양사 간에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국가가 나서서 사기업 간의 어떤 합의를 종용한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 두 기업의 이 분쟁은 우리나라 국익과 연관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점도 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다 아시겠지만 양 당사자가 결국 합의했습니다. 물론 이제 증거 보존 디스커버리 부분에 대해서는 SK가 이제 패소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양사가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합의금 총 2조 원, 그리고 향후에 국내 쟁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양사 간에 이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좀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수적인 조항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논의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상표 디자인으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악의적인 상표 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2019년에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던 제도인데요. 그것이 2020년에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확대돼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이 되어서 악의적 영역비밀 침해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2021년에는요, 아이디어의 부정한 탈취 행위까지도 확대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권리자의 생산 능력의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은 다 아시겠지만은 실침해에 대한 어떤 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피해자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는 실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제 침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가지고 향후에 계약으로 인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금액까지도 우리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허법뿐만이 아니고요, 상표법이라든지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개정 사항도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손해배상액 최고 한도도 상당히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가 특허 침해죄가 기존의 친고죄에서 변이사 불벌죄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침해자가 어떤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에서 침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어떤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들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반적인 어떤 이 개정의 내용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어떤 우리가 창작이라든지 발명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특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가치가 또 새로운 발명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의 역할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이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허권을 지식재산 금융이라고 하는 틀에서 하나의 어떤 기초자산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의 재산물과는 달리 특허는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논의들이 함께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 3, 4년 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특허권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 대출을 받거나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제도의 활용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도 보시면 어떤 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거래 활성화 대책, 이러한 전반적인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수 지원 기구가 출범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 자체가 갖는 그 위험성 때문에 투자나 대출의 어떤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어떤 위험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수 펀드와 같은 회수 기구를 둠으로써 원활한 어떤 이 시스템이 그 금융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신 것처럼 지식재산 크라우드 펀딩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과거 한정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던 이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 금융투자 혹은 금융대출의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게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아마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의 어떤 금융투자 규제하고의 어떤 뭐 충돌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지식재산권 금융 나름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쟁점으로 아직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앞에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검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굴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정책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상호 연계 및 호환을 위한 표준 수립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어떤 한국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리고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그런 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들도 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허청에서는요, 최근에 국가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4세대 특허넷을 개통하고요. 고품질의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 과제 도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특허전략원 내에 구축을 했고요. 밑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 도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특허 빅데이터 담당관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강제 실시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강제 실시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제 실시권 이전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WTO 트립스에서는요, 이거에 관련돼서 특허권 유예라는 것과 그다음에 강제 실시권 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논란이 좀 있어요. 특허권 유예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과 같이 전 세계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고요. 강제 실시권에 대한 방식은 그것과 달리 일단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면 특허권을 인정하되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그러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권 유예의 경우에는 아예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제 실시권 방향의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하되 그 권리 행사를 제약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가 좀 첨예해요. 특허권 유예가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좀 국가가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좀 그러니까 최빈국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이 또 이 논의를 같이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는 EU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강제 실시하도록 하는 방향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첨예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조금 장기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에 대한 부분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중에서 NGO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특허권 강제 실시해달라 이러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 또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권리를 갖고 있는 측면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각국의 권리를 행사한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어떤 최빈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필요한 어떤 가난한 국가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실시의 방식 혹은 특허권 유예 방식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작년에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을 위한 보상 금액 또는 대가액 산정 고시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특허권을 수용할 경우에 보상 대가를 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평가기간 3개소를 선정해서 발명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요. 각 평가기관이 평가 금액의 산수 평균치를 보상 금액으로 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K-디스커버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수진 의원 개정안이 좀 대표적으로 이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또 입장에 따라서는 오히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에서 미국과 독일식, 영국식, 또 일본식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독일식 제도를 좀 벤치마킹을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안전 증거를 교환하는 그러한 방식이 주라기보다도 어떤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의해서 상대방의 증거를, 각 당사자의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좀 논의들이 함께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한동안 많이 진행이 됐죠. 한 최근 4, 5년 정도 걸쳐가지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서 큰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 혹은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그런 창작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식재산권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쭉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는요, 인공지능과 IP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가 운영이 이미 되었고요. 지금 올해 금년부터는 2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최초의 논의 시점에는 좀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될지 좀 탐색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좀 전반적인 어떤 우리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놓고서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지금 금년부터는 좀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되고 있는 대상들을 특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한류와 상법과 분쟁의 증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뉴스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봤더니 이미 상표가 다 출원이 되어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상표들은 이미 중국에 다 출원이 되어 있어서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는 상호를 바꾸던지 상표를 바꿔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뉴스들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제가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류가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그러한 어떤 인기에 편승한 그러한 상표권 선점 문제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요. 중간에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상표권을 선점해서 우리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가 물리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지만은 그 양상은 조금 더 악화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줄어들고 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표권 선점 문제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상표권 선점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로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든지 의류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 그 다음에 외식 업종,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분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런 상표권 선점 문제를 사실은 각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면이 있지만은 이 동남아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인식이 명확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대응이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국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또 어떻게 개편할 것이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각국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각국 간에 어떤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 체계들이 어떻게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9번째는 글로벌 통상에선 지식재산 보호주의가 앞으로 좀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런 논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 영역에서는 과거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한 보호주의적인 면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호주의적인 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통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지재권 측면에서의 어떤 높은 좀 지위를 갖고 있는 좀 강력한 지식재산권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기준에 좀 더 맞추는 그러한 통상이 좀 이루어진 면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최근에는 이런 어떤 보호주의적인 면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협정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 통상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 주도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 최근에 미국이 참여한 이 협상에서의 어떤 이 지재권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협상에 대한 어떤 다양한 협상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혹은 신규 협상의 체결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지식재산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도 하죠. 거기에 있어서도 지재권에 대한 어떤 보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있어서도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 부분도 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점도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중국이 최근 특허법 개정과 같이 지식재산권 강화에 있어서 국내 법규들을 상당히 많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제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러한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이 갖고 있던 이 불법 침해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흐름에 있더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벌배상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집행 이 부분도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도 이 특허권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보호 기간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단순히 권리자로서 이 국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침해를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이 흐름이 일단 우리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중국에서도 역시 발명이 진작되고 이 특허 출원이라든지 상표 출원이 진작됨으로써 그들도 권리자로서 강화된 지위를 향유할 수 있고, 그럼 그 역시 특허에 기반한 경쟁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 중국의 강화된 특허 제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동향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산발적으로 쭉 소개가 되었지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의 어떤 큰 흐름이 아마 보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